양무운동, 공친왕, 혁큰 문상계량 등이 북경에서 천진조약과 북경조약을 체결한 후인 1861년 열하에 몽진했던 한풍제가 죽었다. 광동에서 있었던 애로우 사건을 계기로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위협하자 한풍제가 열하의 이궁으로 몽진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한풍제의 열하 몽진 문제를 둘러싸고 조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다. 당시의 총비 자희, 이후 서태후가 되는 자희는 이 같은 시기에 황제 자리를 하루라도 비울 수가 없다는 이유로 몽진을 반대했고, 공친왕 혁크는 신이 자금상에 남아 외국 사신과 담판을 책임지겠으니 마음 편안히 몽진길에 오르소서 하고 관했다. 사실 한풍제는 몽진길에 오르기 전부터 여자와의 관계가 너무 지나쳐 건강이 좋지 않았다. 한풍제는 열하의 이궁에 도착하자 곧바로 병상에 누웠고 병세는 악화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 한풍제의 병사가 악화되자 단 마음을 뽑는 자가 있었으니 숙승과 이친왕 제원이었다. 숙승은 이친왕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우리 두 사람을 섭정에 임명하는 조칙을 내리도록 아뢰읍시다. 그런 후 서태후와 황자를 제거해버리면 천하는 우리 거요. 이친왕은 마음이 약했다. 그는 두려운 빛을 띄었다. 나는 그런 일을 못하오. 황상이 봉화하면 황자가 그 뒤를 잇는 것은 정해져 있어. 두 사람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들의 목이 날아갈 것이요. 내 비밀은 지킬 터이니 당신이 혼자 추진하시오. 숙순이 말했다. 나 혼자 하라니. 이 비밀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으니 당신이 거절한다면 나는 황상께 당신이 서태후와 황자를 해치려 한다고 아뢰겠소. 황상께서는 나를 신임하고 있으니 내 말을 믿을 것이오. 이친왕은 할 수 없이 숙승과 함께 한풍제의 병상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소신들을 섭정에 임명해 주시오 하고 아뢰으나 한풍제는 거절했다. 이친왕은 물러나려 했으나 숙순이 내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의 행동을 서태후의 신복 환관이 추적하고 있었다. 비밀을 알아버린 서태후는 3살밖에 안 되는 황자를 데리고 한풍제에게 들어갔다. 폐하, 이 황자에게 제위를 물려주실 의향이지요. 한풍제는 갑자기 혼수에 빠져 아무런 의사표시를 못했다. 서태후는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환관을 불러 황제의 조서를 작성하게 했다. 조서에는 황자가 너무 어림으로 동태후와 서태후에게 섭정을 명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한풍제가 죽고 전국의 한풍제 죽음이 발표되었다. 숙승과 이친왕은 서태후를 찾아갔다. 선조로부터 우리 두 사람에게 섭정으로 임명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조서를 내보인다. 이 조서를 보시오. 황자에게 지위를 물려주고 황자가 너무 어리니 두태후를 섭정으로 한다고 쓰여 있소. 숙순이 코웃음을 쳤다. 이 조서에는 황제의 옥새가 없습니다. 위조했습니다. 서태후로서도 이러한 사태에는 예견하지 않았다. 내심 당황했다. 그러나 태연한 태도를 지으며 조서를 건네받았다. 두 사람은 물러갔다. 서태후는 옥새를 먼저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여 환관을 불러 한풍제의 빈소에 들어가 옥새를 찾게 했다. 그런데 숙승과 이친왕은 이미 한풍제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빈전으로 가고 있었다. 옥새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서태후가 보낸 신복 환관은 비밀 통로로 향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싸움이다. 서태후의 환관은 비밀 통로 입구에 이르자 다른 환관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고 자신은 촛불을 켜고 빈전으로 들어가 옥새를 손에 넣었다. 잠시 후 숙승과 이친왕도 빈전에 들어가 옥새를 찾았으나 옥새가 없었다. 그들은 2-3번 되풀이하여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싸움은 서태후의 승리로 돌아가 3세의 어린 황자가 즉위하니 동치제다. 한풍제의 정실인 동태후와 측실인 서태후가 황태후로서 섭정의 자리에 오른다. 동서태후의 수렴정치 시작되자 공친왕은 의정왕의 증오와 함께 공기대신으로서
공기처와 총리하문을 주재했다. 이들은 한편 대학사 계량은 총리하문 대신에 직과 공기 대신에 직을 겸했다. 이들은 아편 전쟁 이래 유럽 열강과의 싸움에서 패배와 태평천국을 비롯한 투쟁으로 혼란되었던 지배체제를 정비 확립하는 작업을 서두른다. 이 시기가 동치시대 1862에서 74에 해당한다. 동치중흥이라 부른다. 여기서 내세운 것은 자강이다. 아편전쟁 이래 유럽과 싸우며 또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럽 열강의 세력이 천국보다 월등한 이유는 그들의 함선이 좋았기 때문이므로 천국도 유럽의 기술을 도입해 군수 산업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자강의 목적은 유럽의 군사기술 도입과 군수산업의 강화에서나 그 후 국민경제 발전에 관계된 민수산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좌절된 것이 양무운동이다. 양무란 모든 외국에서 배운 여러 가지 사업과 개혁을 포괄하는 뜻이다. 양무운동의 핵심 인물은 중국번, 이홍장, 좌종당이다. 그런데 중국번은 동치 11년 1872년 양강 총독 재임 중에 죽고 청나라 말기에 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홍장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된다. 중국번은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한 공로자였다. 태평천국의 수도 남경이 함락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소문이 일었다. 중국번이 상군을 거느리고 북상하여 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 북경 조정에서도 중국번이 거느린 군대가 정규군이 아닌 의용병으로 50만 대군으로 증강돼 있음을 경계하고 있었다. 중국번의 막강한 군대와 약화된 만주 8기의 전력을 비교하면 중국번이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야망이 없었다. 중국번은 그런 야망이 없다 손치더라도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조정에서 의심할 것을 알고 있었다. 중국번은 태평천국의 난 진압 직후 상군을 해산시켰다. 그리고 상군의 우수한 간부를 이홍장에게 양보했다. 이홍장도 중국번과 같이 민간 의용병인 자신의 군대 회군을 조직하고 있었으나 상군에 비하면 규모가 약했다. 태평천국의 난 진압 후에도 중국번은 양강 총독으로 유임할 것을 희망하고 중앙에 진출하지 않았다. 결국 중앙의 직내 총독으로 승진하였으나 2년이 못되어 이홍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다시 양강 총독으로 재임하다가 타계함으로써 그 후 이홍장이 정계에 군림한 것이다. 동치시대의 자강운동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추진되었다. 1기 1860에서 74까지 과학 지식의 도입과 무기 제조에 주력했다. 관립 외국어 학교로서 북경의 동문관과 상해의 광방언관이 설립되고 복주의 마비에 천국 최대의 조선소가 설립된다. 2기 1875에서 88 유럽식 군사훈련과 국방을 위한 철도의 부설과 통신망의 정비가 주력이다. 여순을 군항으로 정비하고 대형 군함을 수입했다. 3기 1885년에서 청일전쟁 1894년까지다. 10년간 경공업 발전과 공력 배양에 주력했다. 이 자강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보수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근대 국가로서의 제도적 개혁이 없었으므로 소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 이모군란. 청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무렵인 1884년 12월 조선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1882년에는 이모군란이 있었다. 조선조 25대 철종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종친인 이하응의 아들 이휘를 맞아들여 왕위에 오르니 이가 고종이다. 고종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의 생부 이하응이 대원군으로서 섭정했다. 고종의 천민비 일족과 파벌이 형성되어 전국은 대원군과 대원군파와 민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파벌 외에도 종전대로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받들자는
사대당과 천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열광의 원조하에 정치개혁하자는 개화당이 대립했다. 이모굴란은 개화적 입장에서 민씨 일파가 일본인 무관을 초청하여 조선군을 훈련시켜 근대화를 꾀한 데서 발단되었다. 군대의 근대화가 실현되면 구식군대는 실직하고 그 위에 구식군인들에 대한 급여가 나쁠 뿐 아니라 13개월 밀렸던 급료를 지급하는데 봉금미 안에 모래를 섞어 난동이 벌어졌다. 난군들은 무기고를 습격하여 의금부를 습격하고 일본인 교관을 죽였다. 날이 저물자 난병들은 난민과 합사하여 일본 공사관을 파괴하고 일본인 13명을 죽였다. 일본 공사 하나부사는 인천으로 도망쳐 생명을 건졌다. 다음날 난군의 수가 증가한 가운데 살상을 감행하며 창덕군 도남원을 향해 밀려드니 급박했다. 고종은 난동을 수습하기 위해 난군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아버지 대원군을 불러들여 사태를 수습하게 했다. 다시 정권을 장악한 대원군은 반란을 진압하고 군제를 개편하는 등 개화 정책 이전의 사태로 복귀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민씨 일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청나라에 대하여 대원군 집권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속히 파병하여 고종의 친정을 회복하고 난당을 소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천국에서는 이모굴란의 책임이 대원군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원군을 천국에 납치하여 조선의 정치에서 손을 떼게 하기로 결정한다. 대원군을 암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용장이 납치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친일적 개화주의에 길고 있는 민씨 정권을 사대주의 쪽으로 유도할 방침도 결정했다. 천국은 이모굴란의 사후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정여창, 마건충, 오장경 등에게 삼천의 군사를 줘 조선에 파견하는 한편 막류로서 24세의 청년 원세계를 동행시켜 조선의 사대와 공작 임무를 수행케 한다. 한편 이모군란 때 목숨을 보존하여 일본으로 돌아갔던 하나부사는 군함 내척과 일개대대의 병력을 배경으로 조선 측의 사죄와 배상을 지불을 하라고 요구했다. 정제도 고장경과 일본 공사 하나부사는 조선에서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충돌을 일으켰으며 오장경은 자신의 군영을 찾아온 대원군을 납치하여 천진으로 보냈다. 그리고 군란에 가담했던 군졸들을 색출하여 살상하는 등 서울은 청나라 군사 행패로 다시 소련했다. 이러한 가운데 충주로 피난했던 민비가 돌아옴으로써 정권은 다시 민씨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져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제물포 조약의 골자는 이모굴란의 주동자를 처단할 것, 일본인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불할 것이며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 줄 것, 일본 공사관의 안전을 위해 일본 경비병을 둘 것이다. 이모군란은 천국과 일본의 미묘한 대립관계를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2년 후에는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이 맞서는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했고 갑신정변 10년 후에는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갑신정변 이모군란을 계기로 천국과 일본의 세력이 대립하는 가운데 조선의 청계도 두 파로 갈라진다. 대원군의 세국전쟁을 반대하여 개화적 입장을 취하던 민씨 일파들은 이모군란 이후부터는 방향을 바꿔 천국에 의지하는 보수가 된다. 이들 세력을 사대당이라 한다. 이에 대립하여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받아 개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개화파가 있었다. 이 개화파, 개화당 혹은 독립당이라고 하는데 개화당은 정치를 쇄신하고 청나라 간섭을 배격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려 했다. 1884년 천국이 프랑스와의 전쟁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 개화당은 당시 일본 군사 다케조에와 밀약을 하여 일본 주둔군의 힘을 빌려 사대당을 몰아내고 혁신정부를 세우기로 한다. 개화당의 대표인물은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등 소장파 인물이다. 개화당은 마침 우편 제도를 도입해 이 우편 업무를 담당할 우정국 개국식을 기하여 거사하기로 했다. 개국식에는 국내 고관은 물론 외국 고관까지 초청했다. 개화당 주모자들은 당초 안국동 별궁에 방어한 뒤 소란을 틈타 영사를 비롯한 민씨 일파를 처치하고 궁궐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별궁에서의 방화 실패로 민영익에게 중상을 입히는 데 그침으로 차질이 생겼다.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의 거두는 장덕궁에 들어가 고종에게 청군이 변을 일으켰다고 거짓말하고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기고 일본 공사에게 왕궁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4대당 수구파 중신들을 왕궁에 입시토록 하여 입시하러 들어오는 민영목, 민태호, 조영아, 이조연, 윤태준, 한규직, 유대현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김옥균, 박영효 등의 독립당 정부가 일단 수립되긴 했으나 이 독립당 정부는 청군의 무력 간섭으로 실패했다. 당시 조선에선 1500명의 청군이 주둔했다. 일본 공사 다케조회가 알고 있었다. 다만 청불 전쟁 때문에 이 군대가 곧 이동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다케조는 그것을 노렸던 것이다. 그러나 청국의 이용장은 대프랑스 강화 조약의 조기 체결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주둔군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었다. 일본 공사 다케조회는 정광석파처럼 성사만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국의 원세에게는 조선의 중신 심순택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형식을 취하여 청군 1500을 거느리고 청덕군과 창경군을 지키던 일본군을 물리침으로써 갑신정변은 실패했다. 홍영식, 박경교 등은 살해되고 김옥균, 박영효는 인천으로 도망쳐 일본 공사와 함께 일본으로 갔다. 청군에 합세한 조선 군대와 난민들은 일본 공사를 습격하여 수십 명의 일본인을 죽이고 공사관을 태웠다. 4대당은 더욱 보수 정책을 취하고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은 치열해갔다. 갑신정변 후 조선 정부는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의 지불과 공사관 신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소란의 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한다. 다음해인 1885년 3월 이토 히로부미가 청나라에 건너가 이용장과 회담한 끝에 천진조약을 체결한다. 1. 청일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할 것. 2. 청일 양국은 장차 조선에 파병할 때는 서로 통보할 것. 3. 조선군 훈련은 청일 양국 이외의 교관으로 할 것 등이다. 천진조약도 또한 동요하는 동아시아의 풍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조인 9년 후인 1894년 청일 양국은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 천진조약 체결의 원인이 되었던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은 어떻게 되었을까? 망명이 있으면서도 조선의 정치개혁 일념에 불타고 있던 김옥균은 일본의 냉담한 태도에 초조했다. 그런 위에 조선 정부에서는 자객을 보내 김옥균을 죽이려 했다. 일본 정부의 냉담한 태도에 실망한 그는 9년 동안의 일본 망명을 청산하고 청국의 이용장과 담판하여 조선의 정치를 개혁할 심산으로 상해로 갔으나 그것은 자객에게 유인당한 결과를 낳았다. 상해에서 그는 동행했던 조선인 홍종우가 쏜 총에 맞아 죽는다. 홍종우는 조선의 민씨정권에서 비밀리에 파견한 자객으로 김옥균의 사상에 공명하는 척하면서 접근했다. 청국은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김옥균의 시체를 조선으로 보낸다. 이때 이용장이 상해의 지방장관에게 보낸 전문에 의하면 김옥균의 유품을 조사해 일체 문서는 소각하게 했다. 이런 지시는 당시 조선 정부의 요인 가운데 김옥균의 사상에 공명했거나 언젠가는 김옥균 정권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비밀리에 격려 서신을 보낸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밀 문서가 발각될 경우 옥사가 벌어질 걸 염려해서였다고 한다. 이용장이 김옥균의 시체를 조선에 보내기로 한 것은 조선에 있던 원세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하며 자기의 공정호에 대해서도 조선 정부로부터 구명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장이 그를 석방했다. 홍정우는 개선 장군처럼 귀국했고 김옥균의 유해는 다시 능지처참되어 양화진에 5일 동안 효수되었다.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이미 동양을 앞두고 있던 사실은 증명되었다. 그것은 사상정신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런 인식은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려는 양무운동보다 차원이 높은 것이다. 서양의 사상정신은 그리스도교에 연운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 동학의 청시자 최재훈은
이를 서학이라 했고 서양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사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양 전례의 유교, 불교, 도교, 삼교를 종합한 동학을 창립했다. 서학에 대립하는 동학이라는 자립적 이데올로기와 교단이 확립되었다. 종교로서의 동학의 특징은 인내천이다. 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조선 조정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여 대중의 힘이 반체제적으로 뭉쳐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동학을 탄압했다. 1863년 교조 최재우에게 옥세무민의 죄를 물어 처형했으나 이 같은 탄압책은 동학의 힘을 강화시켰다. 교조 최재우의 처형에도 불구하고 신도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제2세 교주 최시영은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했다. 조선 조정에 대하여 교조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항의운동이다. 1892년 11월에 삼례 시위를 비롯하여 1893년 2월 동학의 간부 40명이 광화문 앞에 엎드려 단원문을 고강에게 직접 바쳐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1893년 3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 명의 동학교도가 접주의 인솔 아래 충북 보훈장내로 모여들어 교조 신원을 외치는 한편 척양, 척외를 외쳤다. 이에 놀란 조선 조정은 선무사 어윤중을 파견하여 해산시켰으나 동학당의 기제는 정보의 힘을 능가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동학 접주 전봉준이 거느리는 1,000명의 농민과 동학교도들이 고부군수 조병갑을 물리친다. 3월 25일 전봉준이 거느린 봉기군은 백산으로 이동 포진하고 조정의 동태를 주시했다. 조정에서는 사태를 민요로 규정하고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무사로 삼아 고부사변을 다스리게 했다. 안무사 이용태는 사건의 진상이나 민심의 동향은 고려치 않고 무고한 백성을 구타하고 재산을 약탈했다. 봉기에 가담했던 동학교도들을 다시 색출하여 역도로 몰아오게 가두었다. 이에 전봉준은 사방에서 모여든 8천의 봉기군을 거느리고 파죽지세로 도처에서 광군을 격파하고 초토사 홍계훈이 거느리는 정부군을 따돌리고 4월 27일 태인을 떠나 전주성 밖 삼천에 도달했다. 그리고 28일에는 전주성을 무혈 함락하니 호남천지가 동학군에게 들어왔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조선 조정에서는 부득이 청국에 원병을 요청한다. 조선 조정의 원병 요청을 받은 청국의 직내 총독 이홍장은 신중했다. 앞서 일본과 체결한 천진조약에 따라 청국이 조선에 출병할 때는 일본에 통지토록 되어 있으며 일본도 또한 출병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충돌하면 그가 아끼는 북양군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홍장은 일본의 반응이 궁금했다. 동학군이 백산에 직결한 것이 5월 초였고 전주함락은 5월 31일. 당시 일본 공사 오토리는 휴가 중이어서 일본에 가 있었고 대리공사 스키무라는 청국의 원세계에게 청국이 조선에 출병할 것을 재촉했다. 원세계는 출병의 신중을 기하는 이홍장에게 일본은 거류민의 안전에 관심이 있을 뿐이므로 청국이 출병하면 조선의 절차가 안정될 것이고 일본의 거류민도 안전할 것이므로 출병하는 게 좋다고 했다. 가령 일본이 천진조약에 따라 조선에 출병한다 하더라도 소수병력만 파견할 거라고 했다. 이홍장은 현재 있던 원세계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조선 조정이 청국에게 공식적 원병 요청을 하기 하루 전인 6월 2일 일본 가기에서 조선 출병을 결정하고 임전태세를 가지고 있었다. 6월 4일 이홍장은 마침내 조선 출병을 명했다. 이 청국의 출병 소식은 일본의 대리공사를 통해 동경에 다전되었다. 일본 정부의 고민은 인천까지의 거리가 청국에서 가깝고 일본에서는 멀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6월 7일 청국의 출병 통고를 받기 이틀 전에 오토리 공사와 300명의 해병 및 1개 대대의 병력이 이미 출발하였다. 정보전에서 일본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출병은 일본이 빨랐던 것이다. 청국은 태원 총병 섭사성이 거느린 전봉부대 800명이 6월 6일 천진을 출발하여 6월 8일 아산만에 도착했고 6월 5일에 출발한 일본의 전발부대는 6월 9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먼저 도착한 청군은 후속부대가 오기를 기다려 그대로 아산만에 머물러 12일에 이르러서야 아산만에서 합류하였으나 일본의 전발부대는 도착 즉시 비를 무릅쓰고 서울에 진입했다. 일본군이 서울에 나타나자 조선조정은 놀랐다. 파병을 요청한 청군보다 앞서 일본군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6월 11일 조선조정과 동학봉기군 사이에 이른바 전주화약이 성립하여 동학봉기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다. 그때까지의 초토사 홍계훈과 동학봉기군과의 왕복 문서를 보면 당시 동학군의 얘기가 꺾인 듯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동학군 측은 패정개혁을 끝까지 요구하여 본래의 병기 목적에 소퇴하지 않고 민주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려 하고 있었다. 동학군 측에서 제시하여 초토사 홍계훈이 수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운사를 폐지할 것. 2. 국결을 가름할 것. 3. 보부상의 행패 금할 것. 4. 구감사가 거두어간 환전은 민간에 다시 증수하지 말 것. 5. 대동미를 성납하기 전 각 포구의 미국 무역을 금할 것. 6. 동포전은 매호당 춘추의 돈양식 정할 것. 7. 탄관오리 파면. 8. 위로 임금을 속이고 매간 매직해 국관 농관하는 자를 축출할 것. 9. 관장이 된 자는 그 경내에 입장할 수 없으며 돈원을 만들지 말 것. 10. 전세는 전리에 따를 것. 11. 연호 잡역을 감할 것. 12. 포구의 어염세 파할 것. 13. 보세 및 공답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 원이 내려와 민인 산지에 지표하거나 암장하지 말 것 등이다. 전주화약의 성립으로 내란이 종식되고 청일양국의 출병 명분이 퇴색해지자 난처한 건 일본의 오토리 공사다. 오토리 공사는 조선조정의 공식적 출병 요청을 받은 게 아니고 천진조약에 의거 청국 측의 출병 통고만 받고 조선에 출병했기 때문에 조선조정에서 철수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당초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했다. 상륙 계획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당시 일본의 수뇌들은 이미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떤 수단을 써서든 개전의 구실을 만들라. 일본은 개전의 구실로서 청국과 일본이 대등한 입장에서 조선의 내정개혁을 수행할 것을 제의하기로 했다. 청국이 거부할 경우 일본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청국 측은 6월 21일 회답을 보냈다. 조선의 반란은 진압되었으므로 청국 군대도 필요하지 않다. 내정개혁 문제는 조선이 스스로 수행해야 할 문제이므로 천진조약에 따라 상호 철병해야 한다. 하고 거절했다. 6월 21일 일본 정부는 어전 회의를 열어 청국과 개전할 것을 확인하고 일본 회장 무스는 조일 청국 공사에게 절교서를 전달했다. 이것이 1차 절교 통지이다. 7월 20일에는 북경 주재 일본 대리 공사 고무라가 청국에게 정식으로 2차 절교서를 전달한다. 이로써 국교 단절에 들어갔다. 그리고 양국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 8월 1일이다. 선전포고 이틀 앞둔 7월 29일 이용장은 그의 상주문에서 청일 양국의 해군력을 비교하여 청국이 열세임을 밝히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함은 21척으로 이 가운데 광서 15년 1779년 이후에 구입한 것이 9척인데 비해 청국은 광서 14년 이후에는 한 척의 군함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구형이다. 해상에서 교전할 경우 승산이 없다고 전제하고 가능하면 정교전을 피하고 발해만 내외를 경계하면서 맹호가 산중에 숨어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적에게 공포감을 주는 방법밖에 없었다. 7월 23일 일본군은 조선 왕국 난입을 하고 때를 거치하여 서울 주재 청국 총리 공관도 공격
했으나 이를 사전에 알아차린 원색에는 야반 도주하였다. 공관을 지키고 있던 당소 의인은 재빠르게 영국 총영사관으로 난을 피했다. 7월 24일 조선국왕은 그동안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씨를 몰아내고 대원군을 맞아들여 그에게 정치를 위임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대원군은 천진의 유폐 생활에서 귀국한 후 계속해서 유폐 생활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집권하자 맨 먼저 단행한 일은 그의 정적이었던 민씨 일파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그는 요직에 있던 민영준 등에게 유배형을 내렸다. 그런데 오토리 공사가 요구한 공문은 갖가지 구실을 내세워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토리가 요구한 공문은 조선 정부를 대신하여 아산에 있는 청군을 격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뜻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아산에 있는 청군의 공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대원군에게 그 같은 공문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전 계획에 일본군은 이미 아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대원군으로부터는 공문이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아산으로 일본군이 떠난 뒤에야 가까스로 공문을 받은 오토리 공사는 공문을 받은 그 날짜를 진군한 날짜로 바꾸었다는 설이 있다. 일본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이용장은 할 수 없이 일본과의 일전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작전은 병력을 평양에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이때 일본군은 이미 8천의 병력을 서울에 진주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양의 대병력을 집결시켜 남북으로 대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보았다. 이렇게 하면 청군은 요동으로부터의 보급이 편리함으로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보급선이 긴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보았다. 서울과 가까운 아산에 섭지초가 거느리는 2천의 청군이 있었다. 이용장은 이 군대마저 해로를 통해 평양으로 이동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섭지초는 이용장의 계획과 달랐다. 그는 평양에 직결시키고 아산에도 증원군을 직결시켜 남북에서 일본군을 협공하는 게 좋다고 하여 이용장의 평양 집결을 거부했다. 결국 작전이 변경되어 아산에 1300명의 증원군이 무사히 상륙하였다. 뒤이어 약 1000명의 증원군이 아산에 집결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증원군을 호위하기 위해 순양함, 재원과 광을 두 척의 함정이 아산을 향해 항진하고 있었다. 일본 함정이 제1유격대 소속 3척의 함정은 7월 24일 풍도 앞바다를 조기하던 이 두 척의 청국 군함을 발견했으나 포격을 가하지 않았다. 7월 24일은 일본이 전국에 대하여 제시한 최후 통첩의 회답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일본 군함은 7월 25일 이전에는 공격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 군함도 일본 군함을 발견했으나 일본 군함이 공격을 가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전투 배치도 하지 않은 채 항진을 계속했다. 그런데 다음 날 25일 일본 군함이 갑자기 포문을 열고 공격을 개시했다. 제원호는 백기를 내걸고 포격을 가하면서 도망쳐 여순으로 돌아왔으며 광을 호는 화약고가 폭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곳에서 1000명의 증원군을 태운 고승호가 목조 포함해 호위를 받으면서 나타났다. 고승호는 외관상 영국 함정으로 보였기 때문에 일본 해군은 정선을 명하고 수색한 결과 청국군이 탑승했음을 확인하고 고승호를 격침시켰다. 그리고 영국 승무원만을 구조하고 청국군은 바닷속에 방치하여 전원 익사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행히 다음 날 그곳을 지나던 프랑스 함정에 의해 200명만 구조되었다. 이것이 풍도 앞바다 해전으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둔 해전이었다. 1000명의 증원군을 태운 고승호의 격침 소식은 아산에 있는 청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병력 보충 문제보다도 심리적으로 충격이었다. 아산에 있던 섭지초는 3,500의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어 그중 2,000명을 아산 동북방 20km 지점에 있는 성원에 배치하고 나머지 1,500은 공주에 배치하였다. 성원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다음 그 병력을 공주에 직결시켜 회해서 평양에 갈 작정이었다. 풍도에서의 패전으로 해로가 차단되어 육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성원에서의 전투 또한
일본의 승리였다. 상원에서 대패한 청군은 평양에 있는 우군과 합류하기 위하여 상과들을 넘어 비참한 북행을 계속한 끝에 합류했다. 평양으로 집결한 청군의 수뇌들은 서로 의견이 엇갈려 불화가 있었다. 이용장은 평양에 있는 장수들을 찌 통솔할 책임자로 섭지초를 임명했다. 그러나 섭지초는 상원에서의 패전을 승전으로 허위 보고했기 때문에 장수들은 섭지초를 믿지 않았다. 허위 보고를 그대로 믿은 이용장의 실수였다. 평양에 집결한 청군의 장수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일본군이 평양을 공격하기 위해 북상하고 있었다. 평양에서 전투는 9월 5일부터 16일까지다. 청군의 병력은 1만 2천, 일본군은 노스 중장이 거느리는 1만 7천이었다. 일본군이 공격을 퍼붓는데도 전국 진영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섭지초는 패배의식이 앞서 싸우지 말고 퇴각하자는 주장이었고 좌보귀는 싸우자 했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인 끝에 일본군이 압승을 거두었으나 일본군은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 총탄이 바닥나 있었다. 노스 중장은 포위를 풀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갑자기 평양성 머리에 백기가 나부끼기 시작했다. 패배주의적 지휘자 섭지초의 명에 따라 청군이 백기를 내고는 도망치기에 바빴다. 대동강에서의 공방전에서 청군의 전사자 수는 장수, 좌보기를 포함하여 2,000명을 넘었다. 북양 함대의 주력함인 정원호, 진원호가 일본과 교전을 벌였고 일본이 일단 철수했다. 잇따른 패전으로 전국 조정에서는 이용장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청나라 조정은 75세의 노장 송경을 기용하기로 했다. 송경은 태평천국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장군이다. 그는 여순의 주둔에 있던 의군을 거느리고 요동으로부터 전선으로 직행해 전군을 통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송경이 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후에 11월에 일본의 제2군이 요동에 상륙하여 여순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북양 함대는 이미 산동반도의 위해위로 이동한 후였다. 여순을 점령한 일본군은 만행을 저질렀다. 제2군이 여순을 함락한 것은 11월 21일이고 제1군은 압록강을 건너 10월 29일에 봉황성에 입성하여 전쟁의 무대는 청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청국 영내에 들어선 일본군은 게릴라화한 청국 병사와 이에 협력하는 농민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에 이르러 일본도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전선의 확대를 희망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일부에서는 북경 진경론이 대두되었으나 그것은 당시 일본의 국력으로는 무리였다. 일본의 경우 시기상조라 생각하면서도 차츰 사태를 종결시킬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다. 전국조정은 공친왕 혁헌을 다시 총서 대신으로 기용하였다. 이것은 당시 청국의 실권자 서태후의 의사가 강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의 임무는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각국 공사에게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었다. 11월 6일 미 국무장관 그레샴이 정일 양국에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자 일본이 열강의 움직임을 검토한 뒤 이를 수락하기로 함으로써 각국 공사에 의한 조정 움직임이 열발했다. 열강의 움직임을 주시한 끝에 강화가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확인한 일본 수상이 토이로부미는 강화에 보다 유리한 작전을 구상했다. 그는 북양 함대의 주력함인 정원호, 진원호가 아직 위해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 충분치 않다고 보았다. 북양 함대를 섬멸시켜야겠다고 했다. 이것이 이들을 비롯한 일본군 수뇌들의 속셈이었다. 그러나 송경이 이끄는 전국군은 해역으로 진출한 일본군을 맹렬히 공격했고 봉황성 방면에서도 전국군의 역습으로 일본군이 자주 퇴하였다. 일본은 1895년 2월
제1사단의 주력을 투입한 그때 어렵게 정리했다. 이보다 조금 앞선 1월 23일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관 이토 중장은 영국 군함을 통하여 위에 북양함대 사령관 정여창에게 항복 권고문을 보냈다. 이것은 도전장이었다. 1월 30일 일본 함대는 위를 공격했다. 남방포대에 포격을 가하여 함락시키자 그 다음 날에는 북포대를 수비하던 청군이 적전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청군의 북포대에는 다량의 탄약이 저장되어 있어 스스로 폭파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야습에 능했다. 일본군은 수레정으로 야습을 감행해 북양 함대의 주력함인 정원호를 공격했다. 수레정의 공격을 받은 정원호는 기능을 상실했다. 청군들은 이를 폭파하기 위해 250파운드의 폭약을 장치하고 침몰시켰다. 다음 날에는 또 내원, 위원의 두 함정이 격침되니 북양함대는 마비되었다. 북양함대 사령관 정여창은 기함 진원호에게서 독전하다가 정원호를 잃은 후 유공도에 상륙하였다. 영국인 고문이 정여창을 설득했다. 항복하라고. 정여창은 고개를 저은 다음 자신의 관인을 영국인 고민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죽은 다음 항복문서에 이 관인을 찍어 이토에게 주시오. 정여창이 음독자살한 것은 시모노세키에 갔던 청국사절이 귀국한 날과 같은 2월 12일이었다. 총병 장문선 부장 양용림도 동시에 자결했다. 보호사령관 유보섬은 그 전에 이미 자결했다. 정여창이 죽은 후 백기를 내건 진원함으로부터 이토 중장에게 항복문서가 전달되었다. 이토 중장은 물론 정여창이 자결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즉시 일본 문자의 원문에 영역을 첨가하여 회답을 보냈다. 이로써 위해위는 함락되고 북양함대는 일본군에 인도되었다. 일본 해군이 노렸던 진원호가 전리품이 되었다. 진원, 정원 두 거함은 일본이 두려워하던 존재였다. 이 사이 청국 측 정권 대표 장음환과 소우렴은 히로시마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에 갔으나 일본 측이 정권 위임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거절하는 바람에 1월 31일 귀국했다. 청국 정권 대표의 추방과 위해위의 전투는 열강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열강은 강화 조건을 둘러싸고 일본의 간섭할 움직임을 보였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한 문제와 관련 영국, 프랑스와 협력하여 여순항과 대련항의 한량을 저지하려 했다. 독일은 영국, 러시아의 접근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 진출하는 러시아, 프랑스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 영국과 협력하려 했다. 위에서 북양함대가 괴멸한 다음 날인 2월 13일 전국조정은 이용장을 정권 대신으로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용장은 광서제 서태후와 장시간 논의한 끝에 일본 측이 강화의 조건으로서 조선의 독립과 전비의 배상 문제 외 영토 한량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사절 일행은 3월 20일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춘범루에서 교섭에 들어갔다. 이용장, 이경방, 오정방이 참석했고 이토 히로부미와 무스 외상이 참석했다. 이용장은 회의 벽도에서 휴전을 제의했으나 이토 히로부미가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용장은 휴전 제의를 철회했다. 이날 청국 대표가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이용장이 죽을 뻔한다. 누군가가 총을 쏜 것이다. 죽지는 않았다. 권총을 발사한 범인을 신문한 일본 경찰은 그가 신도관이라는 우익단체 소속의 일원으로 지금 강화를 맺으면 전국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강화를 방해하기 위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일본 측은 교섭이 결렬될 경우 열강의 간섭이 노골화될 것을 염려하여 휴전조약을 성립시키고 이어 4월 1일 정식으로 조약안을 제시했다. 일본 측 제시안을 놓고 북경 조정에서는 영토 한량 문제를 둘러싸고 경론이 벌어져 한량을 거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전국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본 측은 요동반도의 한량 지역을 축소하고 전비 배상을 3억에서 2억으로 감액하고 중재 재판 조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제출했다. 그리해 마침내 4월 17일 춘범로에서 전문 11조로 된 청일 강화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체결은 일본에게는 승리의 열매를 손에 안겨주는 것이었지만 청국에게는 굴욕이었다. 이 용장은 조인식을 마친 후 귀국을 서둘러 제1로 귀국선에 올랐다. 이 용장 일행이 천신에 도착한 것은 4월 20일, 비준서 교환은 5월 7일 산통반도의 지부에서 행해지기로 되어 있었다. 강화 조약의 내용이 전국 조야에 알려지자 각지에서 비준 거부 운동이 일어났다. 조인식이 끝난 6일 후인 4월 23일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은 일본의 요동반도 영유를 정식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동경에 주재하는 3국 공사는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고 본국 정부의 훈령을 전달한다는 형식으로 간섭에 나섰다. 삼국 정부의 훈령은 대동소이하지만 삼국 간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러시아의 훈령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황제 폐하의 정부는 일본국이 청국에 대해 요구한 강화 조건을 살핀 바 요동반도를 일본이 영유하는 것은 청국의 수도 북경을 위협할 염려가 있고 조선국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장래 극동의 평화에 장애가 되므로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와 그 성실한 우위를 다지기 위하여 요동반도의 영유를 포기할 것을 권고하오. 일본에서는 어전 회의가 열렸다. 삼국 간섭에 대한 대책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3가지 안을 내놓는다. 1. 새로운 적국이 등장하여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니 있더라도 단연 삼국의 광고를 거부한다. 2. 열국회의를 수집하여 요동반도의 문제를 그 회의에서 처리한다. 3. 삼국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한다. 제2안을 택함이 좋다고 의견을 첨가했다. 이때 무스 회장은 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전 회의의 의견은 이 안을 택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무스의 병상을 방문하여 그 의견을 들어 최종 단안을 내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무스는 이 안에 반대했다. 무스 회장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열국회의를 개최한다면 그 회의는 3국 이상의 나라로 구성될 것이므로 요동반도 이외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된다면 시모노세키 조약의 전체를 부정할 염려도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3국 이상의 새로운 대국의 간섭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며 그 사이에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국이 비준을 거부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은 삼국 간섭을 거부할 능력이 없었다. 특히 러시아는 무력까지 동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무스 회장은 각국 공사를 통하여 최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태를 호전시키지 못했다. 4월 29일 오전 회의에서 삼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했다. 청일 간의 강화 조약은 5월 7일 산통반도의 지부에서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청일전쟁은 종지부를 찍는다. 청국은 삼국 간섭에 의해 요동반도를 잃지 않았으나 이것은 나중에 또 뺏기게 된다. 중국번에 뒤를 이어 청말의 전개에 군림했던 직계 총독 북양 대신 이홍장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일시적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냈다. 이홍장과 함께 서태후 일파는 중앙에서 물러나고 장지동 일파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광서제의 친정체제가 성립되었다. 무술 편법, 아편전쟁에서의 패배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크나큰 치욕을 맛본 전국 백성들은 그 원인이
무기가 서양보다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그게 아니고 누적된 정치의 부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의 움직임이 대두된다. 지도자는 강유웨이였다. 그는 광서 14년 1888년 당시에 황제 광서제에게 배태한 정치를 개혁하여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변법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강유위는 광동성 남해현 출신으로 오는 장소다. 그는 유럽의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 사학, 불교학, 공양학 등을 배워 독자적 유교 학설을 폈다. 강유위는 청일전쟁이 끝난 후인 1895년 그의 제자 양계초와 함께 과거를 보기 위해 북경에 올라갔다가 전진지역에서 체결한 요동대만의 아량과 이영량의 배상금 지불 문제로 북경이 들끓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붕괴한 나머지 강화조약의 거부, 천도항전 변법의 실행을 주장하는 내용의 상소를 기초하여 과거를 보기 위해 모여든 선비들에게 서명할 것을 설득했다. 호응을 받았다. 1,000명의 선비들이 서명했다. 강유위는 그 상소문을 올렸다. 이것이 공거상서이다. 공거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상소문을 임금에게 전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관아로서 정조에서는 도찰원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찰원은 이 상소문의 수리를 거부했다. 1,000명에 달하는 서명자가 과거를 보기 위한 선비들일 뿐 관직이 없는 사람이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소의 내용이 교육의 보급과 인재의 등용, 보급 강병의 도모를 호소한 것이라 하여 천국의 조야에 경각심을 주었다. 이때가 음력 3월이다. 얼마 후 강유위는 진사시에 급제하여 공부의 관리에 등용됨으로써 의견 제시를 하게 되었다. 그 후 강유위는 변법을 주장하는 상소를 여러 번 올렸다. 광서 24년 1898년 무술년에는 일본 변정고라는 그의 저서와 함께 상소를 올렸다. 광서제는 성년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실권은 서태후가 가지고 있었다. 광서제는 서태후의 간섭이나 서태후의 정치가 보수적이라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광서제도 벌써부터 홍동화를 통하여 강유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변법에 대해 의욕적이었다. 결국 상황은 서태후와 강유위의 대결의 구도가 되었다. 강유위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군대가 필요했다. 변법파들은 신식 육군을 쿠데타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 공작에 착수했다. 당시 신식 육군의 통솔자는 원세계로 이용장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 이용장이 청일전쟁에서 패해서 요직에 물러나 있긴 했지만 서태후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원세계의 신식 육군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위험했지만 변법파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양계초의 무술 장병기에 의하면 서태후의 반변법 실력 행동을 봉쇄하자면 이곳에서 먼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야 했다고 보고한 것은 강유위였다. 그 방법으로 원세계의 지원을 요청하자고 주장한 것은 남사동이었다. 강유위도 남사동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것은 원세계가 오랫동안 조선에 머물러 있어 외국 사정에 밝고 신식군대의 편제를 주장하였으므로 개와 진보적 사상을 가진 인물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 강유위가 원세기를 그렇게 판단한 동기는 그들의 정치적 조직인 경사강학회에 500원을 기부한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남사동은 서둘러 원세기를 쿠데타에 끌어들이기 위해 천진의 법화사로 원세기를 방문했다. 남사동이 원세기를 방문한 것이 9월 18일, 이보다 이틀 전인 9월 16일, 광서제는 원세기를 자금성으로 불러 실황후보의 관작을 수여했다. 원세계의 무술일기에 적힌 남사동과의 회담 내용을 보자. 남사동이 말했다. 당신은 황제로부터 파격적 특안을 받았으니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오. 폐하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바 당신이 아니면 구원할 길이 없어.
직내총독 영록이 배아를 씨알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즉시 결사들을 이끌고 영록을 죽이고 이화원을 포위해야 할 것이오. 이화원을 포위하라니. 그 늙은이 서태후를 제거하지 않고는 나라를 구할 길이 없어. 그를 제거하는 일은 내가 맡을 것이니 당신은 오직 영록을 조절하고 이화원을 포위하면 되는 것이오. 당신이 거절하면 나는 당신 앞에서 죽을 것이오. 내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려있지만 당신의 목숨 또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남사동의 허리 부분과 목덜미 부분이 두드럽게 솟아있어 틀림없이 흉기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원세기는 일단 승낙하는 대답을 하였으나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임시 변통으로 대답한 말이었다고 한다. 남사동과 요즘 원세기는 이것저것 이해득실을 계산한 끝에 남사동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로 결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즉시 직내 총독 영록에게 밀고 하였고 영록은 이화원으로 달려갈 준비를 서둘렀다. 드디어 변법파와 보수파 사이에 혈투가 벌어진 것이다. 남사동이 원세기를 방문한 다음 날인 9월 19일 영록과 원세기는 천진으로부터 비밀리에 북경으로 올라왔다. 보고를 받은 서태후는 다음 9월 20일 새벽 이화원에서 자금성으로 복귀하여 광서제의 방을 수색하고 변법에 관한 서류를 압수했다. 다만 이날은 광서제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적개남으로 서태후는 장막 뒤에 숨어 감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밤이 되자 광서제를 불러 음독자계를 강요했다. 공기 대신 왕문소와 왕족들이 가나여 겨우 자결은 면하고 유폐되었다. 9월 21일 서태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고 변법운동은 실패하였다. 103일 만에 막을 내렸으므로 100일 유신이라 하고 무술 정변이라 한다. 서태후의 수렴정치가 시작되자 다시 보수로 돌아갔다. 황제는 유폐 처분으로 끝이 났지만 변법파의 간부들에게는 처벌이 기다렸다. 9월 18일 남사동이 원세기를 만나기 위해 천진으로 떠난 후 강요인은 아무래도 원세기의 가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육감이 들었다. 강요인은 9월 20일 새벽 남몰래 북경을 떠나 저녁 무렵에 당고에 도착하여 조상국의 신제호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이 배가 20일을 출범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태고 양행의 중경호로 갈아탔다. 이 배는 그날 오전 10시에 출항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침내 강요위와 북경 정부 사이에 숨바꼭질이 시작되었다. 북경의 남해관을 수색한 끝에 강요위가 도망쳤음을 확인한 영록은 당고를 수색했으나 강요의 소식은 오리무중이다. 그 사이 출항한 배를 점검한 끝에 강요위가 이미 출항했음을 확인한 영록은 호남 비응호를 가지고 추격을 명했으나 비응호는 적탄의 부족으로 돌아오고 만다. 영록은 즉시 연대도의 장관에게 전보를 줬다. 당고를 떠난 배는 대부분 연대도에 기항하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강요위가 탄 중경호도 연대도에 기항하였으나 전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경호가 출항한 후였다. 중경호는 상해에 기항하였지만 상해의 영국 총영사가 강요위와 친교가 있는 영국인 리처드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에 있던 영국의 순양한 보나벤처를 불러 우송 항구 밖에서 강요위를 영국 선박에 옮겨 태워 홍콩까지 호송했다. 이래서 강요위는 탈출에 성공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망명했다. 양계초는 일본 공사관으로 비난했다. 공사관은 지혜법권 지역이었으므로 일본의 대리공사하야시는 대고의 정박촌인 일본 군함 오지마에 태워 그대로 일본으로 회항하였다. 오지마의 회항을 자연스럽게 가장하기 위해 일본의 군성은 스마호와 오지마를 교체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남사동은 일단 일본 공사관으로 도망쳤으나 그것은 망명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문과 가설을 먼저 피난해 있던 양계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양계초가 망명을 권유했으나 남사동은 뿌리쳤다. 남사동은 체포되어 일주일 후에 죽었다.
참수되었다. 양기초에 메리 전한 그의 절명서에는 피를 악물고 이 글을 써 우리 중화민국에게 고한다. 다 중화 국민에게 고한다. 다 함께 의롭게 일어나 국적을 선멸하고 우리 성상을 보존하라. 당시 한간에는 변법파의 일부 인사들이 담사동을 대통령에 추대하여 공화국을 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한다. 담사동이 그 같은 소문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유서에 의해 그 같은 소문이 그와는 관계가 없음이 밝혀진 셈이다. 친구와의 도리를 우주의 원리라고 주장했던 담사동은 확실히 그의 의협적인 일생을 끝까지 관철했다고 보인다. 의화단의 난, 무술변법이 실패하고 다음 해인 1899년 의화단이 중국인 기독교 신자들이 거주하는 평원현을 습격한다. 이것이 의화단 사건의 도화선으로 이를 계기로 하여 의화단의 폭동은 확장하고 서양인에 대해 무자비한 테러를 가하는 배회운동으로 확산된다. 청나라에서는 1858년에 천진조약에 의해 청국 국내에서의 기독교 포기를 인정하긴 하였으나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민중들은 기독교를 사교로 보았다. 이처럼 기독교가 민중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보면 1. 조상의 제사를 금하고 2. 부부유별의 전통사회에서 남녀가 한자리 모여 예배를 보는 게 거슬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서구 열강의 약탈적 무역과 양풍화, 이를테면 서세 동점에 천병구시를 하고 있다는데 민중들은 화가 났다. 청나라가 패전을 할 때마다 치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 지불 문제로 민중이 위협받게 되자 그들은 기독교를 앞선 열강의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이라 보았다. 이러한 민중들의 분노를 배경으로 튀어나온 게 의화단이다. 의화단은 산동지방에서 원나라 때부터 맥을 이어오고 있던 백령고 계통의 비밀 결사로 대도회 8괴교, 의화문, 이괴교, 여의교, 산동노단 등 많은 비밀 결사로 이루어졌다. 산동지방은 옛날부터 방술이 이성했던 고장이었다. 이들 백령교 계통의 비밀 결사들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병이라 칭하여 무술을 익히고 주문을 배웠다. 그들은 부청멸양, 청나라를 붙들어 일으키고 양인을 멸한다의 슬로건을 내걸고 산동성에서 일어난 후 폭도화하자 북경조정에서는 원세기를 산동순무로 임명하여 위화단의 난을 진압해야 했다. 원세기는 그가 편성한 신식 육군을 이끌고 부임하여 의화단을 탄압했다. 1900년 봄 원세기에게 쫓긴 의화단이 직내로 들어가 이 지역의 의화단과 합류하여 2월부터 6월에 걸친 천지 점령을 이루었고 각지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열강의 중국 주재 기관을 파괴했다. 이 같은 사태에 북경의 영불, 미, 독내나라 공사는 즉시 의화단의 난동을 진압할 것과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내나라가 군대를 파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직내 총독 유록은 의화단 진압군을 파견했으나 내수에서 의화단에게 당한다. 정부군을 격파한 의화단은 철교, 철도, 전선 등 양과 관계 있는 시설을 다 부수었다. 서태후의 측근들은 의화단의 진격 상황을 보고 이들의 힘을 배회운동이 이용하려 하였다. 이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다. 그러나 보수파의 영수 강희가 적극적으로 의화단 포섭 공작을 폈다. 그는 서태후에게 의화단의 충용성과 신통한 주술 등을 칭찬하면서 서태후의 마음을 움직였다. 1900년 6월 의화단은 마침내 북경에 들어왔다. 산동성에서 일어났을 때는 폭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부청멸량의 단체로 변신하여 북경 시민의 호응을 받았다. 의화단은 강의를 통하여 청나라 조정에 은이나 식량은 말할 것 없고 지금까지 의화단을 탄압했던 관료 처벌까지 요구했다.
청나라 조정은 총리 하문의 수석 대신을 경친왕에서 당군왕으로 교체하는 등 배배적 성격이 강한 인물들을 등용하였다. 경친왕은 외국인으로부터 평판이 좋았으므로 서태후와 측근들이 배배 정책을 하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북경에 들어온 의화단은 20만 명에 이르러 세력이 당당하였다. 그런 위에 청나라 조정은 배배적 색채가 짙은 동복상의 정부군을 북경으로 끌어들여 의화단과 합류시켰다. 20만의 의화단과 동복상 휘하의 군대는 마침내 북경에서 외국인에 대해 테러를 가했다. 6월 11일 일본 공사관의 스기야마 서기관을 죽이고 6월 20일 독일 공사가 공무를 띄고 총리 하문으로 가던 중 피살되었다. 북경의 거리는 폭동과 테러가 난무했다. 양인 1명을 죽인 자는 은양 50냥, 은 50냥, 양녀를 죽인 자는 은 40냥, 아이를 죽인 자는 30냥의 현상금을 걸었다. 예부상석 예수는 오대산의 승려 보제는 신병 10만을 거느리고 있으니 보제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사 팽술은 의화단의 신통력이야말로 죽지 않으니 외국 군대 따위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관이었던 소영작은 오랑캐에게는 예로부터 군신부자의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 의화단의 손을 빌려 오랑캐를 멸망시키려 함이니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의화단이 북경에 입성하여 서양인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자 각국 공사는 공사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5월 31일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6개국은 490명의 군대를 북경에 불러들여 공사관을 보호토록 하였다. 그러나 천진 북경 간의 철도와 통신선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북경주재공사와 북경 진주군은 고립 상태에 빠졌다. 이에 당사국들은 영국 극동함대사령관 에드워드를 지휘관으로 2,000명의 연합군을 편성하여 6월 10일 천진에서 북경을 향해 진군하였다. 그러나 이 부대도 의화단에게 저지되어 입성하지 못했다. 이사에 앞서서 밝힌 독일 공사 케틀러가 피살되었고 일본 공사관 서기 1명이 살해되었다. 이에 연합군은 북경 점령을 목표로 작전에 돌입하였다. 연합군은 대구의 포대를 폭격, 점령하고 진격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6월 21일 각국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하고 위화단에게 각국 공사관과 전진 조계를 공격하도록 명했다. 서태후는 선전을 포고함에 즈음하여 강화를 할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충천한 의화단의 강력한 힘과 양광총독 이용장, 호광총독 장지동, 양강총독 유곤일, 군기 대신 강희 등에게 기대를 걸고 전쟁을 선택했다. 의화단 사건에 기민하게 대응한 것은 일본이었다. 지리적으로 파병하기 용이한 점도 있었고 대규모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청나라를 비롯한 연합국에 대하여 힘을 시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계획으로 일본 외무대신 아오키는 일본 주재 영국 공사에게 일본군 증파 문제에 협조해달라는 전문을 보냈다. 처음 영국은 일본 측의 계획에 반대했으나 사태가 긴박해지자 영국은 일본에 대해 파병을 요청한다. 연합군의 총병력은 군함 47척, 병력 2만이었는데 일본군이 주력을 이루었다. 선전을 보고한 서태후는 각 성에 경문을 보내어 거국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했으나 서태후가 기대했던 이용장, 장제동, 유곤일 등은 전쟁을 반대하여 서태후의 명령에 불복했다. 원색에도 이에 동조했다. 6월 21일 선전보고가 내려지자 위화단은 각국 공사원이 직결되어 있는 동교 민항을 포위하고 집중적 공격을 퍼부었다. 동교 민항은 현재 천안문 맞은편 동쪽이었다.
이곳에는 외국인 외에도 중국인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고 소수의 수비대가 방해하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포위 공격은 6월 21일부터 8개국 연합국이 북경을 점령한 8월 14일까지 장장 55일 계속되었다. 의화단의 병력은 20만이 넘었으나 통솔자가 없었다. 문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다. 당군왕의 진언에 따라 장친왕 재훈이 보군 총사령이 되고 강희가 의화단을 통솔했으나 이가 어리도록 동교 민왕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8개국 연합군을 맞아 싸운 것은 증리의 도독, 섭사성, 총벽, 마옥곤 등 주로 청일전쟁을 경험한 회군계의 장군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힘으로는 연합군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 섭사성은 역전 끝에 전사하고 연합군은 천진을 함락한 데 이어 양천을 공격했다. 이 싸움에서 증례 총독 유록이 부상을 입고 패주하다가 죽었다. 통주의 싸움에서는 산동 순무 이병형이 패전 끝에 자결했다. 그는 독일인 신부를 살해한 책임을 지고 해임된 배회 사상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스스로 이영병을 모집하여 친히 진두지휘에 나섰으나 연합군에게 당했다. 청나라 조정 내부에서는 의화단을 이용하여 외세를 추방하자는 바람 속에서도 이를 반대하다가 처형된 대신들도 있었다. 병부상서 서용희, 호부상서 입산, 이부 좌시랑 허경징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연합군의 상륙과 함께 북경 시내에서는 일대 수색이 벌어졌다. 기독교 신도들이 어디 있는가, 연합군과 내통하고 있는 자가 없는가 등으로 가택을 수색했다. 양서나 외국 관련 물품이 발견되면 척결하였다. 8월 17일 연합군이 북경에 입성하자 서태후는 광서제와 함께 자금성을 탈출했다. 이때 서태후는 감금하고 있던 진비를 영수궁의 우물에 밀어넣어 죽였다. 진비는 광서제가 사랑하던 여인이었다. 진비는 무술변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광서제가 유폐되었을 때 광서제를 위하여 변명한 일로 서태후의 노여움을 사 감금되어 있었다. 일설에는 광서제가 자금성을 탈출하려 하자 진비가 황제께서는 몽진하실 일이 아니라 북경에 남아서 강화할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가나다가 노여움을 샀다고 한다. 서태후는 자금성을 탈출할 때 머리를 한족의 모습으로 바꾸고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나와 서화문 밖에서 노제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북경성을 빠져나와 태원을 거쳐 서안으로 몽진하였다. 북경은 주인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 연합군의 약탈장이 되었다. 아편전쟁 때 영벌 연합군에 의해서 원명원이 털렸듯이 하루아침에 보호가 된 자도 있었는데 이번에 연합군의 약탈 행위는 그때의 재현이었다. 약탈과 폭행은 극에 달했다. 가장 약탈이 심했던 것은 독일군이었다. 공사를 희생당한 독일의 황제는 천국을 야만국으로 취급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도 독일에 못지않았다. 미국과 일본이 비교적 기후를 지켰다 한다. 의화단은 사방으로 터졌고 일본은 북경 근교에서 저항했으나 얼마 후 진압되었다. 강화의 시기에 대해서도 8개국은 각기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 말로 치고받았다. 연합국 대표들은 강화 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중국 측에 대해 의화단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처음 의화단의 세력을 이용하여 배회 전쟁을 일으키려 했을 때 이에 반대했다가 처형된 대신들에게는 복직과 복권이 허용되었다. 병사한 강희에게는 관직과 명예를 삭탈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일단락된 후인 그해 12월에 강화 조약에 대한 대체적인 안이 제시되었다. 1. 배상금 총액 4억 5천만 양을 지불할 것.
2. 대고 북경 사이에 포대를 철거할 것. 3. 북경 산해관 사이의 요지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킬 것. 4. 천진주의 20리 이내에서의 중국 군대 주둔 금지. 5. 북경의 공사권 구역 설정. 6. 공사권 지역에서의 외국 군대의 주둔 등이다. 5년 간격으로 당한 패전과 굴욕적 조약 체결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의 지불은 청나라를 공경에 몰아넣었다. 결과적으로 의화단 사건은 어렵게 명맥을 이어오던 청나라에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되었다. 러일 전쟁의 발발, 의화단 사건이 일단락되어 8개 연합국의 대표와 청나라 사이에 강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러시아만은 동북 삼성에서의 철병을 거부하면서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동북 삼성은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삼성이다.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은 국제적 무리를 빚어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항의를 받았다. 그 결과 동삼성 조약이 체결되어 러시아의 단계적 철병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제1단계 철병만을 조약대로 이행하고 2단계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조약 조건을 내세워 청나라를 위협했다. 1. 러시아군이 철수한 후에도 영구, 요화, 수역을 다른 나라에 주지 말 것. 2. 러시아의 동의 없이 만주의 새로운 상항과 외국 경사관의 증설 금할 것. 등등이다. 청나라는 이 같은 러시아 요구를 거부했으나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봉천 영구의 병력을 증강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같은 행동을 묵과한다면 오랫동안 조선에서 쌓아올린 기반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일본의 동양 진출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일본의 군사력은 증강되어 청일전쟁 당시와 비교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전력은 일본이 조선과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증강했던 결실이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심한 일본은 1904년 2월 6일 러시아의 국교 단절을 선언한 데 이어 8일에는 인천에서 9일에는 여순에서 러시아 함대에 기습을 가해서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다. 10일에는 마침내 러시아와 일본이 동시에 상대국에 선전포고를 한다. 일본은 청일전쟁 때와 똑같이 선전포고에 앞서 기습이라는 작전으로 러일 전쟁을 유발한 것이다. 청나라는 12일 국회 중립을 선언하고 그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북 삼성은 원래 중국 영토이다. 러일 양국은 삼성 내에 도시관공서에 대해 손상을 입히지 말라.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의 민심은 일본을 두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것은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동북 삼성을 까닭없이 점령하고 중국의 철병 요구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군기가 문란해져 약탈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 육군의 작전 목표는 요동반도와 요양 그리고 봉천을 점령하는 일이었다. 제1군의 요양은 9월 4일에 점령되었다. 제2군의 대련은 5월 27일에 함락되었으나 제3군의 여수는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러일 전쟁의 승패의 분수령은 봉천에서의 대회전이다. 1905년 3월 10일에 끝난 봉천의 대회전에서 일본군은 25만, 러시아군은 36만이 싸운 끝에 일본군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7만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한편 해전에서는 1905년 5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친 대한해협의 해전에서 일본의 연합함대사령관 도구 제독이 수기신호로 보낸 일본국의 흥패는 오직 이 일전에 달려있다. 각오는 분발하라는 격려를 신호로 포문을 열기 시작. 러시아의 발틱 함대 38척 가운데 33척이
격침 납포됨으로써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때마침 러시아에서는 1차 혁명이 일어나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쟁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일본 또한 더 이상 전쟁을 끌고 나갈 여력이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양국은 강화를 한다. 강화는 미국 26대 대통령 루스벨트에 의해 중재되어 8월에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양국의 대표들이 대저한 가운데 강화 회담이 진행되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러일 강화 조약이 체결된다. 1.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양국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상 우선적인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승인한다. 2. 주차권 지역을 제외하고 러일 양국 군대는 18개월 이내에 철수한다. 3. 러시아 정부는 청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여순 대련만의 주차권 및 이에 관련된 일체 특권을 일본에 준다. 4. 러시아 정부는 장춘 여순 간의 철도와 지선 이에 부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재산, 철도 등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는 탄광을 일본에 준다. 5. 러시아 정부는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남부를 일본에 준다. 6. 러일 양국은 만주에서의 철도 보호를 위하여 수비병을 배치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약은 일본이 전승국으로 얻은 보수는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탈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일본이 조선에 대한 독점 지배권을 얻어냄으로써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선의 완전 식민지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반도를 거점으로 삼아 동삼성 내지는 중국 본토 진출이라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